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제국과 공화국 얘기를 주로 이렇게 스타워즈를 통해서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얘기였잖아요. 그때 이제 막 그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때 이제 그 대한제국하고 대한민국의 탄생 문제는 그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냐 뭐 이런 문제 논쟁도 있었고요. 그냥 시적절하게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막상 다룰 만한 공간이 없어서 여기서 다뤘던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 대한제국이라는 잠깐 있었던 국가. 실제로 무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진짜 누구에게나 비웃음을 당하는 그 잠시의 대한제국이 이 한반도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대한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를 진짜 뭐 바보같이 막 꼭두각시 노름처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1919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도 탄생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왕조 국가에서 어떻게 갑자기 대한민국이 탄생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왕조 국가가 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진짜 짧은 시간 내에 순식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안 밟은 게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무슨 고민을 했는가 이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아픈 점,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비록 실패는 했지만 설 있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 저변을 백성들에게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되었다. 논쟁도 있었고 아주 깊은 고뇌도 있었고 타협도 있었고 투쟁도 있었고 모든 게 다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국절이라고 하는 그날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원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고통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깡그리.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제를 택하고 그랬던 이유들은 다 그만하니까 한 거였고. 그렇죠. 그런 걸 할 때가 됐으니까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조선왕조 마치고 바로 일본 일제 지배를 받았더라면은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조선의 유력한 사람들이 가만히 내비뒀겠냐고요. 네. 거기에 왕조를 복원해야지 왜 무슨 난데없는 대한민국이냐. 이러고 당연히 아무도 안 쳐봤겠죠. 그러나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는 뉴스를 국내에서 전파했을 때 국내 거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다 찬성을 하고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렇군요.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개항이 되었을 때 그 이전에도 박규수 같은 개화파들이 있었고, 그럼요. 그렇죠. 그의 제자들도 있었고 이런 논의들이 되어가는 와중에 사세 부득해서 국권을 빼앗기긴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이 물론 사대부 집안의 자제들 중심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왕조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합의를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스타워즈에서 그러니까 그 은하계 공화국 그 연방을 무너뜨리고 한 방에 제국을 만듭니다. 시스로드가. 대한제국은 최소한 그 시스로드의 제국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걸쳐서 탄생한 국가였다는 거죠. 야, 그러고 보면은 영화를 평론하기 위해서 영화를 20, 30번 정도로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왜 건국절을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가? 그런 사람들은 역사를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역사를 영화평론하는 것만큼이나 성심을 다해서 공부를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분들도 열심히 보셨겠죠. 열심히 보셨는데 저랑 관점이 좀 다른 거겠죠. 뭐 그냥. 그럴까요? 저는 그래도 뭐라 그러나 그래도 공통적으로 흐르는 아무리 관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흐르는 뭔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만한 거예요. 자기들은 역사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 47년, 48년 이때를 건국의 시점으로 삼고자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본질적인 것보다 외형적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제에 침략을 당해서 막아내지 못하고 쓰러진 나라가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네. 또 해외로 도망가서 만든 임시정부가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관점도 타당한 면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국을 가질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냐, 대한민국 공화국을 가질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냐, 이걸 따졌을 때 이미 1919년에 우리 사회는 일정 정도 논쟁을 거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건데, 그게 국제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아무 세력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랬군요. 자, 이 시점에서 잠깐 쉬다가 할까요? 아니면은 뭘 어떻게, 잠깐 쉬자 그러면 다들 집에 가면 어떡하냐? 잠시 쉬셔야 예. 커피 한 잔씩 먹고.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제가 노래를 하나를 부를게요. 노래를 부르면 싫어요? 아, 예. 내가 물뚱님 보러 왔지 네 노래 들으러 왔니라는 표정으로.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역시 그 남성이 갱년기에 접어들면 한 곡 부르면서 그 차도 한잔 하시고 사석에서 물뚱님이랑 뭐 다음 2부에는 이러저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도 얘기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던가 자유롭게 하세요. 예. 지금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부르고 싶은 노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노래니까 속으로든 아니면 크게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키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오르니까 푸른 긴 두 발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빗줄기 땅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5분 있다 하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그대의 그늘진 삶의 작은 위로 될 수 있을까? 나의 노래가 그대의 지친 어깨를 부축할 수 있을까? 그동안 걸었던 노래의 길은 작고도 외진 길인데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은 아직도 멀기만 한데 기타 하나 메고 혼자 가는 길에 누가 되어줄까? 웃음 띤 얼굴로 바라봐준다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네. 그동안 걸었던 노래의 길은 작고도 외진 길인데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은 아직도 멀기만 한데 기타 하나 메고 혼자 가는 길에 누가 되어줄까? 웃음 띤 얼굴로 바라봐준다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네. 웃음 띤 얼굴로 바라봐준다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네. 우리의 노래가 고맙습니다. 나의 노래가라고 하는 노래고요. 지금 사인을 하고 사인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저. 그 뒤에 보면은 CD도 있어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네. 지금 호모 무르투쿠스라고 그 물뚝심송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제가 얘기한 건가요? 저는 선배님이 먼저 하셨죠. 아 그렇구나. 예. 예, 학명을 제가 정했어요. 물뚝심송님의 학명. 끊임없이 글로 이러저러한 그리고 주절주절 거리는데 이체 타당하게 주절주절 거리는 끊임없이 호모 무르쿠투커스라고 하는 게 죄송합니다. 자, 2부 와서 이제 방송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했던 것들 하나하나씩 이렇게 되짚어가는 순간을 계속 갖겠습니다. 근데 그냥 대강 시간 됐다고 끝내버리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평일 저녁에 7시라는 시간이 네. 그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나한테는 네.
쉬운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포스터를 7시라고 했어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너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거. 네. 블레이드 러너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렇죠? 블레이드 러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죠, 제일. 단연, SF 영화 중에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가 물어보면 그냥 아주 3초 이내에 딱 답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블레이드 러너를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영화고요. 나투데이에서는 이제 어떤 자아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블레이드 러너는 그 말고도 어떤 액션 영화로도 완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들 주인공 배역들의 한 동작이 굉장히 멋있었고, 해리슨 포드가 어떤 연기의 한 획을 그은 그런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블레이드 러너를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건의 배경이 되는 광경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스콧 감독의 아마 최전성기 작품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LA의 밤거리를 묘사하고 이제 산성비가 내리는 우물한 걸 묘사하는데 사실 그 배경이 되는 건물 자체가 굉장히 밝고 화사한 건물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건물을 그렇게 우울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영화적 기술이 이렇게 수준이 높은 거구나.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던가 연기라던가 또 플롯이라던가 이런 거 또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화를 보는 재미가 정말 있었구나라는 그런 그러니까 영상미까지. 볼수록 새로운 거죠. 네. 이 감독은 정말 이런 것을 만든 이유가 뭘까? 이런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준 이유가 뭘까? 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제가 이제 항상 영화 보면서 영화를 자주 보기도 하지만 한편 마음에 들었다 하면 그냥 막 수십 번씩 보기도 하지만 좋은 문화가 있죠. DVD나 블루레이를 사게 되면 이제 컴플리멘터리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감독이 자기가 찍은 영화를 보면서 나레이션을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이 장면 찍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주연들은 저거를 감독이 이렇게 찍으라고 나한테 요청을 했는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연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영화라는 게 진짜 여러 사람의 의도가 함께 모여서 만들어지는 고도의 복합 예술이구나. 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 걸 하다 보면 이제 나만의 영화를 읽는 방법 이런 게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사실은 거기 보면은 인간이 아니지만 나중에 가장 인간적인, 그러니까 고도로 뭐라 그러나요? 성숙한 인격의 인간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대사도 그렇게 내뱉고 자신의 죽음마저 초월해버리는 막 이런 사람이 자기는 나오죠. 죽으면서 사람을 살리죠. 다른 사람을 구해주고 그런 거에 일단은 어저께 제가 밤에 오늘 방송을 해서 봤었던 뭡니까? 나는 전설이다. 보면은 좀비 집단과 맞닥뜨린 윌 스미스를 살려주잖아요.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판을 보신 거죠? 감독판에. 예, 감독판 결말하고 극장 개봉판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랬군요. 예, 나는 전설이다는 지금 아직 얘기가 진행 중인 작품인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여기 오신 분들한테 나는 전설이다 시리즈를 한 결말을 미리 스포를 해도 될까요? 너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결정 안 할 테니까. 예. 아니 이건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주제인데 하지 말죠,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블레이드 러너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을 내비친 거 아닌가라는. 저는 블레이드 러너에서 이제 최후의 레플리컨트로 만들어진 전투형 인간 로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맨 처음 느낌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아닌 존재가 인간보다 훨씬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고 역시 또 그 순간에 우리 사회가 떠오르는 거죠. 네. 항상 이게 겹치죠. 그러니까 스스로 인간이면서 인간답지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심지어 인간도 아닌 존재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이야기를 한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최후를 만든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모두 부끄러워요. 하지 않겠는가. 감독이 이제 그런 의도를 넣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최후를 맞는 장면은 자신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수도 없이 많은 관객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질문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나는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아마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후의 몇 분간의 그 장면을만 보고서라도 무궁한 얘기거리가 있고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 SF 영화라는 게 애들 취미로 이렇게 보는 거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절대 아니죠. 예. 근데 그게 참
처음 봤을 때 저는 좀 어색했어요. 로이가 죽는 순간 이렇게 하얀 비둘기를 손에 잡고 있다가 네네. 비둘기가 파라락 날아가거든요. 아, 553 돋네. 네. 그걸 553이 그걸 따라했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플롯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상징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것을 본 다음부터 그 553의 그 유명한 비둘기 장면들, 네. 뜬금없이 교회에서 날아다니는 비둘기들, 네. 그거 보면서도 웃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블레이드 러너가 떠올라서. 아, 저는 역으로 그런 전 순서를 밟았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 자, 블레이드 러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그 레플리컨트, 사람보다는 레플리컨트에 대한 이런 인상이 더 깊었습니다만, 공각기동대야말로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당시로서 하나의 경지 아니었나 싶어요. 애니메이션으로 던져줄 이런 그게 이 질문이라는. 그 시절에 어떻게 그런 작품이 나왔을까 하는 신기함을 준 작품이었는데, 공각기동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흥미를 끌었던 것은 그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겠죠. 소프트웨어 같은 존재가 넷상을 돌아다닐 수가 있는가. 뭐 하필 저한테는 직업적인 전문 분야라서. 그럼 결국 그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한 코드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실행시켜 줄 수 있는 AP, 또 요즘엔 AP라고 부르고 옛날엔 CPU라고 불렀죠. 이런 프로세서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로 막 퍼져 다니면서 이렇게 증식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답은 최근에서야 가능한 걸로 나오거든요. 아. 당시만 해도 불가능했어요. 기술적으로. 근데 그걸 상상하고 그것을 가정해갖고. 상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멋진 대사가 나오죠. 네. 그 일본말로 네트는 광활하다. 네. 이걸로 시작하고 이걸로 끝나죠. 예. 어떻게 저 작가가 오시이 마모루 감독이 컴퓨터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닐 텐데 네. 어떻게 그런 상상을 했을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딱 보면 떠오르는 건가? 그런 멋진 말들이 그런 점이 약간 열등감이 느껴지죠.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운동권들은 애니메이션 쪽으로 많이 진출했고 한국의 운동권들은 영화 쪽으로 많이 진출했다. 영화 쪽하고 저 학원으로 진출했죠. 학원. 아, 그렇습니다. 학원. 야, 학원. 참 묘해요. 제도권 교육의 최대 희생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발심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데모했었던, 사회를 바꾸려고 했었던 그런 세대들이 지금 사회를 이렇게 양분화되게 만드는 더 일조를 하고 있다는. 예, 좀 가슴 아픈 얘기죠.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때 참 한 끗 차이였어요. 저도 그때 학원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노래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젊어서 실제로 학원 부원장까지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근데 방송을 통해서 약을 팔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여튼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각기동대 같은 경우는 이 브레드 러너에서 나오는 그런 레플리컨트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이죠. 네. 좀 더 일본스럽죠. 일본스럽고 그러니까 뭐 전뇌라는 개념이라든가 네, 고스트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동양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고스트로 취하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그게 영혼이 아니고 어떤 전뇌에서 가동되는 건 소프트웨어 형태고, 네네. 예, 거기에 데이터를 원래 생물학적인 뇌가 가지고 있던 기억을 이식할 수 있고, 뭐 이런 스토리가 되는 거니까. 다른 얘기입니다만, 일본의 그런 애니메이션, 뭐 공각기동대라던가 또는 아키라라던가 등등 뭔가 미래를 그려내는, 심지어 그 원류를 따져본 몇십 년 전에 아톰마저도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맞짱을 떴다가 처참하게 무너졌었던, 아주 심각하게 깨졌죠. 예. 그거에 영향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영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톰은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뭐 정치적으로 기획된 작품이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전후에 핵 공격을 받아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가에서 네네. 핵 발전을 그렇게 일찍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톰을 이용한 효과적인 물타기. 홍보였다. 그 국민들의 감정, 핵에 대한 공포심을 누그러뜨렸다. 그러니까 핵을 좋은 핵과 나쁜 핵으로 분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아톰이 그런데 쓰였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데스카 오사무 같은 경우는 뭐 와사다 출신이고 지금 다카노바바라고 하는 와사다 대학이 있는 역 있잖아요. 또 색깔도 녹색이야. 2호선. 예?
그 야마노테선이라고 하는 그걸 타고 가면은 그 다카노바바역에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역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띠띠띠띠띠띠띠띠 이거예요. 아톰. 예. 근데 저는 그 아톰을 보면서 예. 아톰은 좀 변태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옷을 안 입고 다니잖아. 아, 네. 빤스 입었잖아요. 빤스만 입고 다니죠. 네. 어떤 문명인이 빤스만 입고 다닙니까? 그리고 급하면 엉덩이에서 총을 쏴요. 아, 그렇군요. 이런 변태 같은 만화를. 그렇지만 발에 불이 나도록 날아다니죠. 그렇죠. 예, 발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예. 그, 데스카 오사무 같은 경우는 거기서 데스카 오사무가 보여줬던 이러저런 만화를 통해서 철학 같은 게 좀 있긴 있지만, 그, 예를 들면 지브리 스튜디오, 예, 그 누굽니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데스카 오사무가 죽었을 때 저주를 퍼부었다고요. 왜냐면, 당신 때문에 우리 애니메이션이 이런, 그, 강노동, 저임금의 구조로 갔다. 그런 거죠. 그 책임을 데스카 오사무 한 사람한테 물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데스카 오사무가 전후 일본 애니메이션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업계의 가장 나쁜 문제도 그 사람이 책임을 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그때 그 질문을 던졌던 인간과 로봇 사이의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그 다르게 수십 년 뒤에 공각기동대에서 그렇게 다시 보여줬다는 건데, 그거는 이미 50년대에 그 아톰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질문들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하고 이제 아까 인도한타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즐길 때, 그 최근에도 그런 기사를 제가 몇 번 추적을 했었는데, 일본의 애니메이션 업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처우가 상상을 초월하게 나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만 나쁘고 일본은 그래도 잘 사는다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만큼이나 오히려 더 나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훌륭한 작품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작품만 보고 감탄하고 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면 거기에다가도 관심을 표해주고 연대의식을 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올바르게 살려면 되게 바쁘고 힘듭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알바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시급이 높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또 다시 보면 왜 오타쿠들이 일본에서 횡행하는가? 거기서는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터족 같은 게 해피한 명칭은 아니거든요. 그 나라에서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근근히 연명만 하면서 남는 시간에 오덕후를 하겠다. 뭐 이렇게 그냥 즐기면서 자조적으로 사는 거지.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고,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그 유행어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가 밀고 있는 달관 세대입니다. 아, 그거요. 달관 세대라는 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강요된 달관은 달관이 아니에요. 포기죠. 왜 청년 세대를 포기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달관 세대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이건 비겁한 네이밍이죠. 그건 참 아프니까 청춘이다만큼이나. 그래서 그 아저씨를 제가 안 아픈데 청춘이다 했잖아요. 아, 네. 예. 네. 참, 책임감도 느껴지고, 하여튼, 뭔가 복잡한, 너무나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됐든 애니메이션이 됐든, 역사가 됐든, 아니면 무슨 해외 여행이 됐든, 뭔가 한 구석을 제대로 드립하다 보면은, 다 똑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문제를 그대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종류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랬군요. 공각기동대에서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토탈리콜 같은 경우는, 역시 어떤 미래를 모르는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방법도 일본과 미국의 이런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인가? 좀 많이 다르죠. 예. 거기다 또 이제 그 폴 버벤 감독 자체가 그렇게 별로 제가 선호하는 감독은 아닌데, 굉장히 스토리를 이상하게 잘 만들어요. 네, 이상하게. 토탈리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화성에서 벌어지는 압제와 그 압제로부터의 해방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화성을 지배하는 독재자를 물리치고 그 레지스탕스 두목 쿠아토라고 이제 그 돌연변이죠. 이렇게 두 개체가 한 몸에 있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
억압받던 화성의 민중들을 해방시키고 산소를 모두에게 공급하고, 산소라는 건 지구상에서 뭐 자유 같은 거겠죠. 뭐 이런 스토리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일부러 왜 그 어떤 억압 구조와 그 억압 구조를 탈피하는 주인공의 역할, 이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뺐냐면은 저는 그게 제일 못마땅했군요. 오히려 싫다는 거예요. 예, 왜? 예. 그런 억압과 독재 체제를 한 사람의 영웅이 깨뜨리는 것은 오히려 깨지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또 다른 독재를 불러올 뿐이에요. 네. 억압과 독재는 모든 사람의 한 걸음으로 깨뜨려야지, 누군가 뛰어난 사람이 하나 올라가서 그걸 깨뜨리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제2의 독재자가 될 겁니다. 게다가 그 놈은 그 정신 나갔다가 다시 와갖고 착해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언제 또 다시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저는 그런 식의 스토리 구조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 이거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스토리 구조가 주는 카타르시스는 대단합니다. 예. 정의가 승리하죠. 영웅이 등장하죠. 아주 극적으로 모든 일이 다 망가지는 순간에 마지막에 극적으로 해결을 하죠. 심지어 토탈 리콜에서 주인공은 화성의 땅바닥에 내팽개쳐서 눈알이 튀어나와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것도 제가 설명드렸죠. 과학적으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다. 예. 눈 안 튀어나와요. 잠깐 동안은 괜찮다. 예, 예. 한참 괜찮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을 빼고 오히려 토탈 리콜에서 얘기하는 생물학적인 내가 존재하는데 내 기억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아니게 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 전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설명을 주로 드렸던 거죠. 그랬군요. 그럼 지금까지 봐요. 그러니까 블레이드 러너, 공각기동대, 토탈 리콜 여기서 보면 내가 아는 내가 정말 난가? 난 이런 질문도 있고 뭐 그랬을 텐데 여기를 관통하는 거라고는 할까요? 요 세 개를 묶어서 그 종합적으로 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걸까요? 울동님한테는. 그냥 장자 얘기죠. 장자. 예. 네. 이 세상에서 내가 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일찌감치부터 그걸 안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비가 된 꿈을 꾸는 거냐, 나비가 사람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거냐, 그거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죠. 이거 서양 쪽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데카르트가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최후에 누군가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게 바로 나 아니냐, 내가 누군지 고민하고 있는 그게 나 아니냐. 예.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답이 되나요? 답이 안 되지. 지금 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등면은 저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기가 안 찬다고 종교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종교적 절대자가 그걸 결정을 해주겠죠. 그렇죠. 내가 너를 태어나게 만들어줬고 너한테 소명을 부여했고 너는 내 말에 따라 살아야 하며 그렇게 살았을 때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쉽잖아요. 굉장히 좀 부러워요, 그게. 명쾌하고 단순하죠. 근데 그럴 리가 있나 하는 의심이 드는 순간에 그런 논리는 명쾌하게 부서집니다. 네. 그거는 이제 논리적인 경지를 벗어난 문제죠. 네. 믿음의 경지죠. 저는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믿음이 안 생겨요. 저도 그게 안 되는데 그 이유 중에 51% 이상은 예. 우리나라에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중에서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 때문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저는 그거랑 관계없이. 아니, 그 뭐냐면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신이 계시다 그러면 저렇게 내버려둘 리가 없다. 그렇지. 예. 그리고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대량 학살이 있었던 그런 곳에는 항상 그런 종류의 종교가 있었다. 종교가 있었죠. 예. 예. 그리고 한 번도 심판받은 것 같지도 않다. 여태까지. 심판은 오히려 선량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고, 정말 자연을 순응하면서 살았던 그들이 봤을 땐 비문명인들이 백인들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몰살이 되는, 그것도 예를 들면 전염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이렇다 그러면. 종교 얘기는 나중에 예. 메가스토리 편에서 다시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죄송해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예. 조금 위험했어요.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웃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영화 내에서 유머 코드도 하나도 없었지만 제일 웃기고 또 가장 황당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현실성 있어 보이는 영화가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였어요, 저한테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는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저는 그거를 제가 아는 코미디 영화 중에서 거의 최상위권에 놓고 있는데
그 흑백 영화고 굉장히 오래된 영화고 영어를 이상하게 써가지고 잘 젊은 분들은 적응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그냥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 웃겨요. 저한테는. 그래서 뽑았던 영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핵 문제가 계속 지금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과연 이제 미국인들은 핵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였던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를 해봤고요. 사실은 저는 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SF 3부작을 다 하고 싶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리고 시계 태워 보렌지 뭐 예. 이걸 다 하고 싶었는데 뭐 조만간 하게 되겠죠. 예. 그 저 모 방송에서 뭐 SF 쇼 하면서 거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근데 거기서 다루는 것과 여기서 다루는 건 또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는 코미디로서, 예.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하나의 교향곡, 음악적인 영화로서 예. 음악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계 태워 보렌지는 인간 심리를 다룬 아주 심도 있는 영화로서 네. 각자의 가치가 뚜렷하게 있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단 한 명의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 감독 중에서 위대한 분을 거장이라고 하잖아요. 거장이라는 것은 그 보통 칭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멋진 칭호인데. 멋진 칭호죠. 전 거장 그러면 거지가 자꾸 떠올라서. 자,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도대체.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가끔 방송 중에 이래요. 저 혼자 마이크 걸어놓고 막 웃고 있는데. 네. 그렇게 연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저 출판사에서 오신 여직원께서도 지금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여직원분 아니고 사장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예. 야, 이거, 불과 한 3초 만에 상황이 뒤집어졌네. 급 마무리해. 네. 예. 그 책 좀 팔렸습니까, 지금? 다 팔렸어요? 와. 예, 박수 한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제 CD도 있다니까요. 여러 장 있어요, 여러 종류. 예.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에서 저는 주목됐던 거는 정말 저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소통 장치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고 제대로 그걸 써먹지 못하고 서로 오해하면서 파국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거였거든요. 바로 그거죠. 예. 그게 정말 웃기는 것은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짓을 하는데 그게 억지 같지 않은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막 미치겠는 거죠. 그러면서 끝나고 나면 저절로 한숨이 쉬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 기나긴 냉전의 시대를 그 엄청난 핵무기를 서로에게 겨누고 버튼이나 손가락을 올려놓고 몇십 년을 산 건데 인류가 생존한 게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케빈 코스트너가 케네디 정권하에서 쿠바. 예? 쿠바 미사일 위기 나온 건데. 13 hours인가 뭐 그런 거. 예. 거기도 보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된 다음에 케빈 코스트너가 울잖아요. 그 자기 가족들이 평안한 일상을 보내는 걸 보고서. 예. 다시 돌아온 평화의 이 가치를 새삼 느끼는 거죠. 이 모든 게 전 세계가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흔한 일상들 아침에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고 이런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재작년이었어요. 재작년 4월 16일 이후에 그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집안을 보면은 저희 집의 어른들 때문에 썩 좋은 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보면은 거의 카우보이가 폭탄 타고 이렇게 떨어질 때 그렇게 정말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연 세 가지 배역을 맡은 주연 그 사람 이름을 맨날 피터 뭐였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분이 실제로 그 메이저 콩소령의 역할까지 맡으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역할을 하고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역할을 하고 맨드레이크 대령 역할을 했던 그 웃기게 생긴 영국 배우가 미사일 위에까지 앉아가지고 막 이하 이러면서 막 투하되는 장면까지 생각해 보면은
근데 텍사스 사투리가 안 돼갖고는 예, 예. 못했대요. 아, 그리고 다리를 다쳤답니다. 예? 다리를 다쳐가지고. 아, 그랬군요. 이렇게 막 어디 걸터 앉고 이게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가 64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20몇 년 뒤에 어땠습니까? 텍사스 출신의 부시가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아들 부시가 이번에 또 될 뻔했잖아요. 이번에 예? 그 짓을 했잖아요. 또 진짜. 나왔잖아요. 이번에. 예. 와, 생각해보면 전쟁광이 영화에서만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들이야말로 전쟁광 아니에요? 보통 전쟁광 그러면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고 진짜 미친 호전적인 이런 사람을 연상하게 되는데 전쟁을 함으로써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을 선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쟁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멀쩡한 사람이 전쟁광이 되는 거죠. 부시나 그 2대 부시 대통령 둘 다 약간 좀 지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전쟁광처럼 행동을 하느냐? 그 사람들은 전쟁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자신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사람 바로 전에 있었잖아요. 자기가 엄청 돈을 버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자기가 효도하는 게 나라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효도를 좋아하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난을 왜 거절을 해? 그러게 말이에요. 예. 아니, 자기가 수령이 아니라고 됐잖아요. 아까 그 수령이 아니기 때문에 수령할 수 없다라고. 수렁에 빠진 개그를 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네. 예. 예. 하여튼 이번 사건은 외기가 했다면 다 이쪽으로 오는 거야, 왜? 예, 박근혜 하여튼 그렇습니다. 역사는 오늘을 박근혜의 난으로 기록할 겁니다. 예, 맞아요.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예. 그렇대, 어떻게 보면 참 순차적으로 이렇게까지, 가는 도중에 있나라고 할 정도로 기막힌 게 지금 이제 홀로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에서 그렇게 해서 세상이 파멸이 됐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 맞습니다. 물론 핵무기로 파멸이 된 건 아니라는 설정이지만, 고도의 문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오히려 더 그렇게 파멸을 해버린 그런 시점에서 살아남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떤 얘기를 좀 스포일러가 아닌 그런 선에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뭐 제국과 공화국 이야기하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내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혼자 살아남고 뭐 홀로 된다는 것, 또 나은 전설이다 해서 뭐 혼자 살아남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는 우리들 모두 말고 나 혼자 각 개인이 혼자서 느끼는 감정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분노, 기쁨 이런 거 흔하죠. 근데 특히 이번에 나는 전설이다 시리즈에서는 그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옆에 사람이 있건 없건 느낍니다. 근데 있을 때는 그게 외로움인지 잘 몰라요. 없을 때 외로움이라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수시로 느꼈던 건데 그게 외로움이었구나라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신들의 감정에 좀 더 솔직해지고 자신들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삶이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던 거죠. 그랬군요. 이건 스포일러인데. 예, 아니 오메가맨도 그렇고 나는 전설에도 그렇고 거기에 분명히 대답할 리가 없는 그런 대상 마네킹 옆에서 주절거리거나 또는 체스 상대. 예. 방송에 나왔지만 그 장면 진짜 인상적입니다. 오메가맨이라고 이제 찰턴 스턴 주연으로 나온 그 나는 전설이다의 두 번째 영화판 거기서 진짜 아무도 없는 도시에 차를 몰고 질주하는데 공중전화 벨 소리가 들립니다. 네. 그래서 차를 멈추고 막 찾아다녀요. 어디서 소리가 나나. 그 공중전화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벨이 울릴 리가 없죠. 그렇죠. 자기가 환청을 들은 거죠.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감각을 흐트러버릴 정도로 강렬한 감각이거든요. 감정이거든요. 그 영화는 그걸 굉장히 잘 묘사를 했죠. 그리고는 밤에는 혼자서 술을 먹어요. 예, 그러면서 주절거리면서 외로움을 떨치려고 그러는데, 예. 2007년에는 뭐, 금주법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예, 윌 스미스는 술을 마시진 않았습니다. 윌 스미스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막 설명을 하죠. 아, 그래요? 예. 예. 걔가 음식을 줬는데 야채를 안 먹어요. 맞아. 야채를 먹어야 된다고 계속 설교를 합니다, 걔한테. 예. 그것은 걔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뭔가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개를 목욕을 시키면서 왜 야채를 안 먹었냐고 야단을 치다가 그렇죠. 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의를 봅니다. 자, 오늘은 야채를 안 먹었으니 내일은 야채를 2배로 먹기로 약속하자. 그러면 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장면은 항상 그걸 떠올리는 겁니다. 캐스터웨이에서 그 윌슨과 대화하는 배구공 상표가 윌슨인데 배구공에다 얼굴 그려놓고 윌슨이라는 친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어떤 때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런 행동이라도 할 줄 안다는 것은 자신이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외로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 캐스터웨이에서 청 놀랜드, 톰 행크스죠. 네. 청 놀랜드가 배구공을 그림으로써 그나마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었고, 나는 전설이다에서 윌 스미스는 강아지 때문에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다면, 지금 외로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어떤 행동으로 그걸 돌파하고 있느냐는 거죠. 사람을 사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자체라도 인식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카톡을 하고 텔레그램을 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다고 해봐야죠. 근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악플로써 그거를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고 싶어서. 예. 그게 이제 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딴지일보에 글 쓰는 필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딴지일보의 편집장으로 계시는 너브리 김용석 편집장이 수시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걔 외로워서 그래. 그러니까 변희재가 또 소송 걸었답니다. 외로워서 그래. 그래서 난을 안 받은 것도 외로워서 그런 겁니까? 난을 안 받았다니 외로워서 그래. 예. 자신이 외로운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랬군요. 하긴 정호승 시인의 시에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그런 것도 있죠. 어차피 태어나서 나중에 갈 때는 혼자 갈 수밖에 없고 혼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원적인 외로움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걸 다 각오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걸 알고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라라는 존재, 국가라는 존재라는 것은 그런 외로움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외로움이 솔로들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인 생겨도 외로워요. 심지어 결혼해도 외롭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외로워요. 맞아요. 이거 외로움은 쉽게 인간관계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외롭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조금씩 해소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내용 포함해서 나2D의 미래는 어떻게 해? 두 외로운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신년회를 아직 못했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오늘 끝나고 뭐 밥이라도 먹고 뭐 전화라도 돌리고 뭐 그래야 텐데. 되겠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 어떤 장르의 이야기를 앞으로 더 준비를 할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거든요. 뭐 자거나 잘 때 깰 때 다 하거든요. 몇 개 샘플이 나오긴 했는데. 그런 면에서 참 저는 오는 거 받아주기만 하니까 속 편한 편이죠. 그렇죠? 예. 그래도 그랬다고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사실은 전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장르가 하나 있었어요. 음식 이야기, 음식 만드는 거. 전통적인 식재료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건 너무 사회적으로 붐이 일어가지고 제가 거기다 타면 숟가락 얹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 사실은 제가 더 잘하는데. 비빔국수 만드는 법에 대해서. 예. 한번 블로그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비빔국수도 그렇고. 김치말이국수였나 참? 김치말이국수였죠. 예. 김치말이국수나 뭐 해장국 같은 거. 근데 음식 만드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그 밖에 또 잘하는 게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낚는구나 맨날. 예. 예. 바닷물고기에 대해서는 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초보 어부 수준으로 알 거예요. 네. 예.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그 근원은 정약용 씨의 형인 정약전이 있었던 자사노보로 알려져 있는 현사노보가 맞다는 주장도 동생 있고요. 아닌가요? 정약전이 형이죠. 정약종이 형이고요. 그런가요? 정약전은 동생일 거예요. 아님 말고. 아이씨. 아무튼 아님 말고 그러니까 급격하게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음식 이야기, 물고기 이야기 그런 것도 아니면은
진짜 과감하게 그 애틋하고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를 해볼까. 아니 저 독재유산 납사 박정희 얘기도 덜 했고. 예. 그리고 뭐 4대 악이라던가요? 우리나라를 예. 그거 되게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하던 거나 빨리 잘해라. 아니 뭐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냥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항상 해봐야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 사회에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전 늙고 죽을 때까지 아마 그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랬군요. 실은 진도 있잖아요. 진도와 진도 인근에 있는 섬들이 정말 외롭답니다. 왜요? 사람들이 오질 않아서. 예를 예를 들면 관매도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는 상당히 알려져 있는 섬이어서 사람들 많이 왔대요. 근데 거기가 진도 그 에어리아에 있나 봐요. 사람들이 미안해서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예. 그 얘기는 제 생각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 사고 있었을 때 그때는 저도 막 블로그에 글도 쓰고 사람들 만나면 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태안 쪽에 더 우리가 가줘야지 현지 주민들이 힘을 내서 복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진도 주변에는 놀러 가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근데 그 주민들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매도 주민들은 그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뭐 일대 어선들이 모여갖고 구조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네, 총출동했죠. 예. 총동원돼서. 관매도에 배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관매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아픔을 같이 하고 그럼요. 구출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관광객들이 뚝 떨어져 갖고 아마 생존 자체가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일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그 섬이라는 것에 대해 뭐 고지열 기자 같은 경우는 좀 섬에 우리 청년의 미래가 있다라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강재윤 시인이랑 해서 뭐 섬 캠프도 하고 뭐 그런 모양인데요. 뭐 물고기를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또 그런 뭐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은 그런 얘기도 연락을 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냐. 저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우울해지니까. 그 덕질, 취미생활 덕질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진짜 조심해야 될 덕질이 자동차죠. 자동차나 자동차 용품 사기 시작하면 폐가망신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근데 네. 자동차보다 조금 더 위험한 덕질이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오디오를 장만하기 시작하면 오디오의 최종은 그 음향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집을 짓거나. 예. 최후의 업그레이드가.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위험한 취미가 낚시입니다. 낚시는 업그레이드를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섬을 사게 됩니다. 그 섬 주변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섬을 사게 됩니다. 민물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수를 사드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주위에 그런 분 정말 계세요? 저 민물 낚시를 위해서 호수를 사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호수는 내수면 관리에서 그 국가자원이에요. 다. 예. 그 수면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조그만 이제 저수지나 호수 같은 경우는 그 관리권을 따가지고 거기다가 물고기를 기르고 뭐 낚시터를 운영하고 막 이래도 되거든요. 그걸 개인이 하는 경우로 봤어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투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섬을 살려면 얼마나 벌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한 섬 살려면은 잘 모르죠. 어디 부동산에 물어보면 되나? 요번에 섬 한 더 4개 샀는데 사는 값이 좀 올랐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래나요? 뭐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저한테는 얼마 전에 어디입니까? 경기도 모처에 가고 기본소득에 대한 강연을 하신 적이 있다면서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 그 최근에 뭐 다음에 이재용 누구야? 예, 이재용 씨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분은 전부터 뭐 사석에서는 기본소득 이야기 많이 하셨고. 예. 그 기본소득에 포섭된 인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주 즐거운 일이죠. 스위스에서는 이제 300만 원씩 국민 투표 들어가죠. 투표 들어갔다고. 예. 근데 그것도 얼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네.
절차가 복잡합니다. 국민투표에 들어가면 헌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헌법에 들어가면 이제 실제 법에 또 들어가야 되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고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스위스는 한 3, 4년 걸릴 겁니다. 순조롭게 돼봐야. 그거보다 이제 핀란드가 좀 더 빨리 될 가능성이 있고요. 핀란드는 2016년 말까지 어떤 정책의 로드맵을 만들자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항상 기본소득을 뭐 마무리를 안 하면 제가 아니죠. 그 기본소득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는 이게 기본소득이 유럽, 특히 북유럽 그 3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현재 상황이 좋아서 자국민들의 생활 상태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아니고 핀란드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실업률이 지나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즉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실업률이 상승하다 보니 세수가 부족해져가지고 복지정책을 수행할 자금이 재원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복지정책을 좀 정리를 하고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움직임이고 그걸 통해서 더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더 나눠서 실업률을 낮춰야 된다라고 다른 어떤 선택 가능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기본소득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북유럽의 그 잘 산다는 3인주의 국가들이 그 세수 부족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빠져서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게 과연 우리한테 그게 행복한 상황으로 봐도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 21세기 2016년 들어서 전부 2000년 들어서 계속 그랬죠. 기술이 너무나 빨리 발전을 해가지고 일자리의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진 겁니다. 네. 이제 자본주의가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해서 급하니까 진짜 할 게 없으니까 기본소득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다. 아주 그냥 응급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로 보여져서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항상 불안한 얘기만 하죠. 뭐 대단히 낙관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모든 불안함을 해치고 여태까지 인류가 생존을 해왔다는 거. 저 그 말 믿고 삽니다. 그냥 사람들은 항상 길을 찾을 거예요. 절대 망할 리가 없죠. 참 아는 게 병이다라는 말이 이럴 때는 적용이 되는 지나치게 아는 게 많아서 세상의 모든 이승의 모든 걱정 근심거리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물뚱님의 오늘 방송 마지막 발언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얘기 다 하셨어요? 마지막 발언이라니까 또 해야죠. 네. 일단 이 추운 날씨에 이 이상한 동네까지 멀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좀 더 즐겁고 재미있고 좀 보람 있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항상 맨날 걱정하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나투데이 방송에서 그 다루는 그 콘텐츠들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즐거움을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각 개인 스스로 그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조금이라도 더 알므로써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제가 채널을 통해서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말씀들이 단 1g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그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큰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여서 저의 이야기를 또 손병희 선배의 음악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이 있는 그런 물뚝심송의 나투데이 시종일관 시종이 여일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곡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뭔 노래를 할까 하다가 평범한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노래. 장주간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꼭 부른 노래가 있었죠. 아침 이슬 부르면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침 이슬. 한자로 쓰면 조로예요. 긴 밤지 세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울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